북한에서 배급이 멈추는 순간 체제는 가장 잔혹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굶주린 주민들의 분노는 당과 보안기관을 향했고 질서를 상징하던 제복은 순식간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침묵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무너져가는 체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나이는 38입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인민보안서에서 15년간 보안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체제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남색 제복을 입고 배지를 달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농민도 공장 노동자도 아닌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보안원이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매일 제 제복에 주름을 펴주며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9살 딸 은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잡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제 주요 임무는 시장 단속과 배급소 질서 유지였습니다. 매달 열흘과 20흘, 배급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민들은 배급표를 손에 쥐고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감시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고 경고했습니다. 제 제복만 봐도 대부분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2024년 7월까지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1인당 옥수수 300g, 쌀은 간부만 받았지만 주민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배급소 책임자 최동무는 장부를 들고 배급표와 대조하며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부족한 양에 항의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는 제지했습니다. 동무 국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더 달라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주민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옥수수죽을 끓여놨고 은별이는 숙제를 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강성국가 건설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 쌀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이야. 국가가 더 강해지면. 7월 말, 처음으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배급소에 식량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최동무는 땀을 흘리며 장부를 뒤적였고 주민들은 불안하게 웅성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요? 저는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곧 나옵니다. 그날 배급은 2시간 늦게 시작됐고 양도 평소의 절반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야. 국가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쌀값이 10배로 뛰었다던데.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문 믿지 마. 우리는 보안원 가족이야. 걱정 없어. 8월이 되자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배급 날짜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열흘에 나와야 할 배급이 열나흘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소 앞줄은 점점 길어졌고 사람들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고. 그날 저녁 은별이가 배고프다며 울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옥수수 가루로 죽을 쑤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신분이 특권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지옥 속에서 보안원이라는 신분이 저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8월 열흘 배급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안 열어주는 거요? 오늘도 안 나오는 거요? 저는 배급소 앞을 지키며 서 있었지만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최동무는 보이지 않았고 배급소 창고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오가 넘어서야 보안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금일 배급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언제 재개될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배급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순간 배급소 앞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세 식구가 사흘째 죽만 먹고 있소. 아이들이 굶고 있단 말이오. 저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곧 재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동무, 당신도 가족이 있지 않소? 우리가 뭘 먹고 살라는 거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이것은 국가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안서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보안원들이 모였습니다. 서장 동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동무들, 중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배급이 중단됩니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미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얼마나 중단되는 겁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장 동무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에게 질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요를 막아야 합니다. 동무들은 보안원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배급이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내는 마지막 남은 옥수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틀이면 바닥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 곧 나올 거야. 은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눈에 띄게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배급소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장마당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쌀 1kg이 이전의 20배 가격이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는 주민들은 집에 있던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그릇, 심지어 옷까지.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배급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배급이 중단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매일 나와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배급이 나올까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공지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동무, 제발 좀 도와주시오. 손주가 사흘째 밥을 못 먹었소. 저는 그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배급이 안 나오면.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제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질서를 지키라고 배웠지만 굶주리는 사람들 앞에서 질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은별이에게 물만 먹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이것밖에.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안원 배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배지가 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급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원망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배급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굶기는 체제의 개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이 제복이 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배급 중단 3주째가 되던 날 신의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목마다 들렸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레에 싣고 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습니다. 국가는 침묵했고 우리 보안원들은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신의주 중앙장마당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여성이 쌀 한 대를 훔치려다 상인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둑이야. 보안원 어디 있어?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죽여주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오. 제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소. 그 순간 주변에 모여든 굶주린 사람들이 상인을 둘러쌌습니다.
쌀을 내놔. 우리도 굶고 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상인의 쌀가마니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굶주림은 그들에게서 이성을 빼앗아갔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10명이 따라했고 곧 장마당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쌀, 옥수수, 그 어떤 식량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빼앗았습니다. 상인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안원 동무들, 막아주시오. 하지만 우리는 5명뿐이었고 약탈자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하늘로 쏘았습니다. 탕! 순간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놈들도 총알이 몇 발이나 되겠어? 우리가 더 많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마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빈 가판대와 부서진 물건들만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당 청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분노한 군중들이 당 청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배급을 내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게 다 당의 잘못이다. 보안서에 긴급 상황이 전파됐습니다. 전 보안원은 당 청사로 집결하라. 우리는 방패와 곤봉을 들고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 청사의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안에 있던 당 간부들은 모두 도망친 뒤였습니다. 군중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서류를 불태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고. 서장 동무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해산시켜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두려웠습니다. 저 굶주린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보안원 새끼들도 같이 죽여라. 저놈들이 우리를 굶겼다. 돌과 막대기가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후퇴했습니다. 그날 밤 보안서로 돌아온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동료 한 명은 머리에 돌을 맞아 피를 흘렸고 또 다른 동료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서장 동무는 중앙에 보고하려 했지만 전화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약탈이 벌어졌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권총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성민아, 오늘 낮에 사람들이 집 앞까지 왔었어. 보안원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 소리치더라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제복은 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은별이가 제 다리를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죽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보안서 앞에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곤봉과 삽, 심지어 농기구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보안서에 비축 식량이 있다. 저놈들은 먹을 것을 숨겨놨다. 누군가 퍼뜨린 소문이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서장 동무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동무들, 진정하십시오. 보안서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문을 열어라. 그들이 보안서 정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방패를 들고 막아섰지만 수백 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정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포하라. 서장 동무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었고 우리와 같은 북한 인민이었습니다. 동료 김철수가 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쏠 수 없습니다. 다른 보안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군중이 보안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뒤집고 서랍을 열고 창고 문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로 식량이 없었습니다. 우리 보안원들도 며칠째 굶고 있었으니까요. 식량이 없다는 것을 안 군중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속였어. 보안원들이 다 빼돌렸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저는 뒤로 물러서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어서. 우리는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뒤처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박동무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다쳐 빨리 뛰지 못했습니다. 군중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놈이 쌀을 숨겼을 거야. 저는 돌아가려 했지만 김철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까지 죽습니다. 저는 박동무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비명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골목으로 숨어든 우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복은 찢어졌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다른 동료들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여기 남아있으면 제 가족도 저도 죽을 것이라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는 제복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짐을 싸. 지금 당장. 최소한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해. 중국으로.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탈북을 말하는 거야? 그건. 여기 남으면 우리 다 죽어. 보안서가 습격당했어. 내 동료가 죽었어.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의 옷 몇 벌, 마지막 남은 옥수수, 제 권총. 저는 15년간 입었던 보안원 제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부심이었던 이 제복이 이제는 죽음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구겨서 구석에 처박았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약탈과 폭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를 혼돈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은별아, 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해.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알겠지?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15년을 살았던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기 남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적지는 압록강. 생사를 건 도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나이는 38입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인민보안서에서 15년간 보안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체제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남색 제복을 입고 배지를 달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농민도 공장 노동자도 아닌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보안원이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매일 제 제복에 주름을 펴주며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9살 딸 은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잡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제 주요 임무는 시장 단속과 배급소 질서 유지였습니다. 매달 열흘과 20흘, 배급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민들은 배급표를 손에 쥐고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감시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고 경고했습니다. 제 제복만 봐도 대부분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2024년 7월까지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1인당 옥수수 300g, 쌀은 간부만 받았지만 주민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배급소 책임자 최동무는 장부를 들고 배급표와 대조하며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부족한 양에 항의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는 제지했습니다. 동무 국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더 달라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주민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옥수수죽을 끓여놨고 은별이는 숙제를 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강성국가 건설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 쌀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이야. 국가가 더 강해지면. 7월 말, 처음으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배급소에 식량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최동무는 땀을 흘리며 장부를 뒤적였고 주민들은 불안하게 웅성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요? 저는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곧 나옵니다. 그날 배급은 2시간 늦게 시작됐고 양도 평소의 절반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야. 국가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쌀값이 10배로 뛰었다던데.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문 믿지 마. 우리는 보안원 가족이야. 걱정 없어. 8월이 되자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배급 날짜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열흘에 나와야 할 배급이 열나흘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소 앞줄은 점점 길어졌고 사람들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고. 그날 저녁 은별이가 배고프다며 울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옥수수 가루로 죽을 쑤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신분이 특권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지옥 속에서 보안원이라는 신분이 저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우리는 조선족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새벽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거래했던 조선족 상인 김 사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안원 시절 밀수 단속을 눈감아준 적이 있었고 그는 제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김 사장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 박성민입니다. 신의주에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김 사장은 우리를 보더니 황급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쳤소? 이 시간에 여기 왜 왔어? 그는 탈북자를 숨겨주다 걸리면 큰일 난다며 떨었습니다. 사흘만 숨겨주십시오. 브로커를 찾을 시간만 주십시오. 저는 제 권총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팔아 살해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권총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있으시오. 밖에 절대 나오지 마시오. 우리는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김 사장이 빵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은별이는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보고 울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내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김 사장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뒤지고 있소. 탈북자 색출 작전이요.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김 사장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나가야 하오. 내가 브로커를 불렀소. 그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해. 1인당 3,000달러. 저는 가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일하며 돈 벌든지. 근데 불법 체류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붙잡히면 북송이야. 저는 절박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한국 가서 꼭 갚겠습니다. 브로커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보증은? 김 사장이 나섰습니다. 내가 보증하지. 이 사람 신의주 보안원이었소. 약속은 지킬 사람이오. 브로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아. 근데 당장은 못 가.
3개월 후에 라오스 루트가 열려. 그때까지 숨어 있어야 해.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다른 은신처로 옮겼습니다. 단둥 외곽 버려진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말고도 탈북자 가족이 셋 더 있었습니다. 모두 북송을 피해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음식은 브로커가 이틀에 한 번씩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안 차량이 공장 근처를 순찰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별이가 기침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농촌 지역 창고였습니다. 쥐와 벌레가 득실거렸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은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 다음 주에 출발이야. 라오스까지 버스로 사흘 걸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안전은 없어. 운이야. 근데 여기 계속 있으면 100% 붙잡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중국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브로커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절대 조선말 하지 마. 중국어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브로커의 경고였습니다. 버스에는 일반 승객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공안들이 버스에 올라와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저는 중국어를 못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대신 답했습니다. 이 사람 벙어리예요. 친척 만나러 가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공안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은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밀림 근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틀 대기해. 다른 탈북자들이 합류하면 함께 출발이야. 오두막에는 이미 4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밀림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와 그의 동료 둘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10명의 탈북자 가족이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밀림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모기와 벌레에 물렸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은별이는 열이 났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가 비용이 필요해. 라오스 공안에 뇌물 줘야 해. 저는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처지야? 다른 탈북자 가족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돈 없으면 여기 두고 간다. 밀림에서 살든지. 한 아버지가 브로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한국 가서 꼭 갚겠습니다. 브로커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결국 우리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놔야 했습니다. 제 시계, 아내의 반지, 다른 가족들의 귀중품. 브로커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코웃음 쳤습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그래도 봐주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마침내 라오스 한국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여. 저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야. 들어가면 끝이야.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경비가 삼엄해. 낮에는 못 들어가. 밤을 기다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브로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사관 앞에 내려놓고 돈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나왔고 곧 직원들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라오스 대사관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서류 절차와 신원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침대에서 잤습니다. 은별이의 열도 내렸고 아내는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곧 한국 가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은별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천국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저기 너머에 천국이 있어. 우리가 가는 곳.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 간판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남한말, 컴퓨터, 은행 사용법, 직업교육.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저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요.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보안원에서 경비원이 된 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도와줬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제 딸이 친구와 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주말에는 가족과 한강을 걷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안서가 습격당하던 날, 동료가 죽던 순간, 압록강을 건너던 밤.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러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서울의 아침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말합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출신 탈북민 박성민입니다. 보안원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가끔 신의주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옛 동료들, 굶주렸던 주민들.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그날을.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말입니다.